이렇게 커피의 역사는 에티오피아가 커피를 발견하고 예멘이 경작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퍼지 커피가 이슬람 세계에 커피를 퍼뜨리는 역할을 했죠. 최초 커피하우스 카페 한 해가 생긴 그 터키의 이스탄불을 본 이탈리아인들이요. 커피를 유럽에 소개했고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그 상인의 기술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확산시켰습니다. 미국은 보스턴 차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1783년 독립을 이뤄냈고요. 그렇게 되자 차를 마시게 못하게도 됐지만 독립을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차 대신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러자 미국은 커피 소비량이요, 독립 전보다 독립 후에 10배가 늘어나게 됐어요. 물론 커피 최대 생산지 브라질이 그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요. 미국의 그 항구 도시 뉴올리언스를 통해서요, 브라질을 비롯해서 중남미에서 수입한 그 커피들이 미국의 서부 지역과 내륙으로 공급되어서 미국 전역에서 커피를 즐기게 되었어요.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넘어가면 서부 개척 시대의 사람들은 인디언하고 거센 싸움을 해야 했거든요. 저항했겠죠, 인디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서부의 개척자들이요, 밤새 경계를 서면서 그 인디언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조름과도 싸움을 해야 했는데요. 그때 개척자들인 카우보이들이요, 냄비에 물과 커피를 같이 넣고 끓여 마신 커피가 일명 카우보이 커피입니다. 이렇게 카우보이들이 그 마시는 커피는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졸지 않게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랑을 받았고요. 이 커피는 곧 인스턴트 커피로 이어졌습니다. 1901년에 시카고에 살던 미국의 일본인 화학자 그 사토리 가토라는 박사가 처음 이 인스턴트 커피를 발명을 했는데요. 그 후에 몇몇 메이커가 등장했어요. 근데 그 중에 스위스의 네슬레가 가장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1920년대 말에 미국의 커피를 많이 납품하던 브라질의 커피 농사가 굉장히 풍년이 들었는데, 풍년이 드니까 시세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몰락하는 위기에 처하니까 이때 브라질 정부가 잉여 생산물을 가공식품으로 개발을 해달라라고 해서 네슬레사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 네슬레사가 그 여러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요, 1937년 맥스라는 과학자가 우리 분무 건조 방법, 스프레이 방법이라는 그 기법을 이용해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다는 그 맥스를 떠서 맥스웰 하우스가 나온 이름이 됐고요. 1938년에 드디어 네스카페라는 이름으로 그 상품을 시판하게 되면서 인스턴트 커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네스카페는요, 네슬레 회사에서 만든 카페라는 뜻의 단순 조합이었다는 사실이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빠르고 간편한 인스턴트 커피는요,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의 절대적 보급품이 됐어요. 군인들은 절대 졸면 안 되니까 이 인스턴트 커피를 엄청 많이 빠르게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거에서 절대적 빠지면 안 되는 보급품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서도요, 미군들의 보급품으로 들어왔어요. 그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온 거가 몰래 민간에게 판매되면서요, 우리나라 인스턴트 커피 역사를 쓰게 되죠. 지금은요, 우리가 이제 아시는 여러분들이 그 스프레이 방법에 대한 거가, 저희는 지금 이제 동결건조법이라고 해서 얘를 영하 40도에서 이렇게 동결하는 그런 커피 방법을 쓰는데, 이 인스턴트 커피는 처음에는 이제 분무 건조, 스프레이 방식으로 쏴서 분무 건조로 했었던, 약간 드라이어처럼 드라이어의 열로 이제 얘를 말렸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풍미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동결 건조법이 60년대에 생기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는데, 1970년대에 생산한 이 커피 믹스를요, 그래서 개발하게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믹스 생산국이 바로 한국이 되는 거죠. 한국의 동서식품은요, 동결건조 방식의 1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는 있지만 맥스라는 이름이 상표권 때문에 한국에서만 통용되고 있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이렇게 전쟁 때 군인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인스턴트 커피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빠른 그 산업화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잠깐의 쉼을 주는 음료가 되는데요. 여기서 생겨난 말이 커피 브레이크였어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살만해지면요. 이렇게 가치를 좀 따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빠르고 간편해서 사랑을 받았던 인스턴트 커피가요. 야, 내가 이렇게 쉼을 주는 커피가 향이 없고 밋밋한 커피를 마셔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향이 살아있는 갓 로스팅한 커피를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던 차에 1966년 버클리에서 알프레드 피트라는 사람이요, 다크 로스팅한 카페를 오픈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다크 로스팅 카페를 오픈했었을 때 미국 사람들이요, 이 다크 로스팅한 진한 커피에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 알프레드 피트의 다크 로스팅 방식을 엄청 사랑했던 그 제리 볼드윈이라는 사람하고 고든 바우커라는 사람이요, 1971년에 이렇게 다크 로스팅 방법을 이용해서 시애틀에 원두를 파는 하우스를 냅니다.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주인공 스타벅의 이름을 따서 스타벅스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로고도요, 거기에 그 항해사 주인공이었던 항해사가 사랑하는 인어를 모티브로 만드는데, 이 인어는요 사실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처음에 시작은요, 원두하고 티하고 향신료를 파는 곳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시애틀에 간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시애틀 1호점에서는 이 처음에 로고를 사용을 해서 그 시그니처의 그 제품들을 파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시작은요, 원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아니었다가 1987년 우리가 알고 있는 하워드 슈츠가 이곳을 인수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로 변신을 시켰고요. 이 하워드 슈츠의 스타벅스는요,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미국식 아메리카노를 파는 곳으로 고급진 커피 문화의 표준을 제시하였어요. 시간이 흘러서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 표준이 되었을 때 이러한 표준에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알게 되었어요. 여러 커피 산지의 다른 생두가 로스팅 방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또 다양한 추출 방식에 의해서 나만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기계에 의해서 내려지는 그 에스프레소 방식이 아니라 그 핸드드립이라는 방식으로 내려지는 커피가 커피 산지가 가진 개성을 살려낸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클라리넷 연주가 제임스 프리먼이 문을 연 커피계의 애플, 여러분도 아시는 샘프란의 블루 보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요, 대략적인 커피의 역사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커피를 즐기고 있나요? 인스턴트 커피? 스타벅스 커피? 블루보틀 커피? 다음에 저희가 대면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는요 이제 커피 나무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 봐요.